아빠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어머니, 이 USB를 꼭 혼자 보세요. 절대 며느리한테는 보여주지 마세요. 장례식장 3층 빈소. 검은 정장의 낯선 남자가 제게 건넨 검은 봉투 속에는 USB 하나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모든 진실이 시작됐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아내.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매일 밤 발 마사지까지 해드렸던 완벽한 효부였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후에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실 때조차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돌봤죠. 그런데 USB 속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CCTV에 찍힌 아내가 의사에게 봉투를 건네는 모습, 그리고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다 처리했다고 말하는 입모양까지. 더 놀라운 건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 한다. 농담이 아니다.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다. 30억 보험금의 수익자는 아내. 어머니 명의 빌딩은 이미 팔렸고 매수자는 아내가 오빠라고 부르던 그 남자의 회사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남긴 기록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장례식장 3층 빈소.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저는 상주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정 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검은 선글라스. 한겨울인데도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습니다. 혹시 고 김영수 여사님 아드님이신가요?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검은 봉투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뭐죠? 김영숙 여사님이 생전에 저희 사무실에 맡기신 겁니다. 장례 치른 후 아드님께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빈소를 나갔습니다. 검은 봉투는 묵직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죠. 저는 화장실로 가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어머니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체였지만 분명히 어머니 필체였습니다. 아들아, 이 USB를 꼭 혼자 볼 것,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 것, 특히 너희 아내에게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10년 넘게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는데 왜 아내에게는 보여주지 말라는 걸까요? USB를 주머니에 넣고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상주 자리 옆에서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던 아내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 아침상을 차리고 저녁에는 발 마사지까지 해드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USB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저는 빈소 밖으로 나와 차 안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자 폴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폴더였죠. 폴더를 열자 동영상 파일들과 사진, 그리고 문서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병원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날짜는 작년 3월 15일. 어머니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이었죠. 영상 속에서 의사가 아내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아내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의사가 무언가 설명하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의사와 악수를 하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의사는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죠. 그리고 아내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입모양을 보니 다 처리했다는 말이 분명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령이는 제가 모르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날짜를 보니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파일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들어보니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니까 재산 정리를 서둘러야 해요. 동생한테도 연락했어요. 변호사도 섭외했고요. 그래도 아직은 멀쩡하실 때가 많으신데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쩡하실 때가 문제예요. 나중에 유언장 바꾸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 적기예요. 장례식 둘째 날 오전, 조문객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빈소박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어젯밤 USB에서 본 영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어머니 친구분이신 박 여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자네 많이 힘들겠네. 영숙이가 평소에 자네 걱정을 많이 했어. 어머니가 저르려. 박 여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달 전인가 영숙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믿음이라는 게 때로는 눈을 멀게 한다고. 저는 손이 떨려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박 여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자네 부인은 정말 효부야. 영숙이도 그건 인정했어. 근데 말이야, 영숙이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너무 완벽한 효부는 오히려 무섭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영숙이가 뭔가 마음에 담아둔 게 있었나 봐. 박 여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빈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다시 USB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자료들을 모아두셨을까요? 빈소로 돌아가니 아내가 상주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삼계탕을 떠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좀 드세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아내의 얼굴을 보니 정말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사흘 내내 거의 잠도 안 자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으니까요. 저보다 더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좀 쉬어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제대로 모셔야죠. 그 순간 조문객이 들어왔습니다. 은행에서 일한다는 정 과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관리를 도와주던 분이었죠. 아드님,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 과장이 저를 빈소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어머님이 작년에 저희 은행에 오셔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 통장 거래 내역을 10년치 다 뽑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걸. 저도 여쭤봤는데 그냥 정리하고 싶은 게 있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정 과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가족이 몰래 돈을 빼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치매 환자 재산을 가족이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되냐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뭔가를 눈치채고 계셨던 걸까요? 그래서 제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어머님이 쓴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가족을 고소해야 한다니 그것도 서글픈 일이네라고. 정 과장은 조의금 봉투를 건네고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흡연실로 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선생님이시죠? 저는 어머님이 다니시던 요양병원 수간호사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신지. 어머님 유품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어머님이 간호사실 금고에 맡겨두신 편지가 있는데요. 아들에게만 전달하라고 적혀 있어요.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요? 저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빈소로 돌아오니 아내가 어머니 영정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급하게 가셨어요? 저한테 하실 말씀도 많으셨을 텐데. 아내의 울음소리가 진짜 같았습니다. 아니, 진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USB 속 영상을 본 이상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박 여사님이 전해준 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믿음이 눈을 멀게 한다고.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어머니와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결혼 직전 상견례 자리였죠. 그때 어머니는 재벌가 사모님처럼 우아하셨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빌딩을 세 채나 소유한 자산가였거든요.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재산을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복 받았네요.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가씨를 만나다니. 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상한 분이라고 생각했죠. 결혼 후 아내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 댁에 가서 청소하고 반찬도 만들어 드렸죠. 명절 때는 일주일 전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시누이들도 아내를 칭찬했습니다. 새언니, 정말 대단해요. 요즘 이런 며느리 어디 있어요? 어머니도 아내를 친딸처럼 아끼셨습니다. 백화점 가실 때마다 아내 옷을 사오시고 생일에는 명품 가방도 선물하셨죠.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효녀인지 몰라요. 친딸보다 나아요. 그런데 5년 전부터 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셨죠.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해. 혹시 엄마가 이상해지면 요양원에 보내지 마라.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저희가 모셔야죠. 아내가 먼저 나섰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그 말에 어머니가 아내 손을 꼭 잡으셨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 표정이 묘했습니다. 감사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불안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3년 전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죠.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전담 간병했습니다. 여보, 당신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죠. 아내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대소변을 못 가릴 때도 실은 내색 없이 치워드렸고 밤에 헛소리를 하며 돌아다녀도 말없이 따라다니며 돌봤습니다. 시누이들도 감동했습니다. 새언니,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가족끼리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듯 저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내 아내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가끔 무서워. 네, 무서우시다고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엄마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내 아내 눈빛이 가끔 아니다. 엄마가
헛소리 했다고 생각해.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다시 정신을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렸죠. 1년 전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죠. 중환자실에서 2달을 보내고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내는 매일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박죽 끓여왔어요. 어머니는 말을 못하셨지만 가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내는 그때마다 손수건으로 닦아드렸죠.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은 기본이었죠. 다행히 어머니가 재산이 많으셔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 통장을 관리하며 병원비를 냈습니다. 여보, 통장 관리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어머니, 돈을 어머니 병원비에 쓰는 건데 뭐가 고생이에요.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가 옆을 지켰죠. 어머니가 숨을 거두실 때 아내는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가 더 잘 모실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아내가 먼저 장의사에 전화했거든요.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빨랐습니다. 장례식 셋째 날 오후 발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양병원 수간호사와 약속한 시간에 맞춰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내에게는 장례용품을 더 사러 간다고 둘러댔죠. 요양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니 수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실로 들어가니 수간호사가 금고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 위에 떨리는 글씨로 내 아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3달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절대 며느리한테는 보여주지 말라고요. 어머니가 그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나요? 가끔 정신이 돌아오실 때가 있으셨거든요. 그날도 갑자기 맑은 정신으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수간호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부탁을 하나 더 하셨어요. 병실에 CCTV가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CCTV요. 네. 그래서 개인 병실에는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안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죠. 첫 장을 펼쳤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게 이런 짐을 지우게 돼서. 하지만 엄마는 너라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손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 한다. 농담이 아니야. 엄마가 약을 먹고 나면 항상 숨이 막히고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 처음엔 병 때문인 줄 알았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어느 날 약을 먹는 척하고 뱉어냈더니 그날은 괜찮았어. 그때 알았지. 내 아내가 내 약에 뭔가를 넣고 있다는 걸. 2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간호사한테 약을 바꿔달라고 하려 했는데 내 아내가 항상 곁에 있어서 못했어. 그래서 내 아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간호사한테 쪽지를 줬어. 약을 조사해달라고. 며칠 후 간호사가 몰래 와서 말하더라. 내 약에서 이상한 성분이 검출됐다고. 다량 복용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라고. 3번째 장이 떨리는 손으로 써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변호사를 병원으로 불렀어. 내 아내가 없을 때 모든 자료를 모아달라고 부탁했지. USB는 그 변호사가 만든 거야. 아들아, 엄마가 왜 이제서야 말하냐고 원망하겠지. 하지만 증거 없이 말하면 내가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재산은 이미 많이 빠져나갔을 거야. 하지만 괜찮아. 엄마는 그것보다 내가 진실을 아는 게 더 중요해. 내 아내 뒤에 누가 있는지도 조사해봐. 혼자가 아닐 거야. 편지 끝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죠. 추신, 엄마를 용서해라. 너한테 이런 상처를 주게 돼서. 하지만 엄마도 끝까지 너를 지키고 싶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곧 발인인데. 지금 가요. 목소리가 떨려서 기침을 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에요.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USB와 함께 가방 깊숙이 숨겼죠.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백미러를 봤습니다. 낯선 검은 차 한 대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장례식장 주차장까지 따라왔습니다. 빈소에 들어가니 아내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슬픈 표정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표정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보, 늦었네요. 곧 발인이에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편지의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 한다. 발인 1시간 전,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초췌했죠. 어머니의 편지를 읽은 후로 아내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착각하신 건 아닐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고 신우이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괜찮아. 신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새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새언니 혼자 다 하셨잖아요. 그래. 어머니 재산 정리도 새언니가 다 하셨대요. 변호사님이 아까 오셔서 말씀하시던데 새언니가 정말 꼼꼼하게 다 정리하셨다고. 변호사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변호사. 누구? 김 변호사님이요. 어머니 재산 관리하시던 분. 새언니가 불렀대요. 제가 알던 변호사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지에서 말한 변호사는 따로 있었던 거죠. 빈소로 돌아오니 아내가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주고받으며 무언가 서명하고 있었죠. 여보, 이리 와보세요. 어머니, 유산 관련 서류예요. 저는 다가가서 서류를 봤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정리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미 많은 부분이 처분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어머니, 빌딩은요? 작년에 이미 팔렸어요. 어머니, 병원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서명하신 매각 동의서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니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신 이후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잠깐, 이 날짜에 어머니가 서명을 하실 수 있는 상태였나요? 아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잠깐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계셨고요. 어떤 의사요? 응급실에서 뵀던 박 선생님이요. 여보, 왜 그래요? 저는 USB에서 본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의사에게 봉투를 건네던 그 장면. 그 의사가 박 선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발인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운구차가 도착했고 직원들이 관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주로서 관을 붙잡고 걸어야 했죠.
그때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USB를 전달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은 발인 중이라. 중요한 일입니다. 어머님과 관련된.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의 법률사무소 이상준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죠. 어머니가 편지에서 말한 그 변호사였습니다. 10분만 주십시오. 저는 동생들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변호사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 구석,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맡기신 또 다른 자료입니다. USB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이것도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뭔가요? 병원 진료 기록과 약물, 검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모님 휴대폰 통화 녹음입니다. 어머님이 몰래 녹음기를 숨겨두셨더군요. 어머니가 그런 것까지.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정신이 맑으셨습니다. 다만 그런 척하신 거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죠.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는 하지 마십시오. 증거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약해집니다.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발인 시작해야 하는데. 미안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관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를 화장터로 모시는 길. 아내는 계속 울었지만 저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의 관이 화장로 앞에 놓였죠.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한 명씩 관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내 차례가 되자 아내는 관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니, 편하게 쉬세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완벽한 효부의 마지막 인사였죠. 하지만 저는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슬픔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일까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관 앞에 서니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 저를 보시며 무언가 말하려 했던 그 눈빛이요. 어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 자료들을 남기셨는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죠. 김 선생님, 급한 연락입니다. 병원 CCTV 추가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마이너스 이상준 변호사. 화장이 시작됐습니다. 1시간 반을 기다려야 했죠. 가족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휴대폰으로 변호사가 보낸 링크를 열었습니다. 동영상이 재생됐죠. 병원 복도 CCTV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날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죠. 아내가 복도 끝으로 가더니 주변을 살피고 다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지만 체격이 좋은 남자였죠. 아내가 그 남자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약병처럼 보였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죠. 영상을 확대해봤지만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날짜였죠. 이번에는 어머니 병실 앞이었습니다. 새벽 3시,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죠. 병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왔습니다.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황급히 복도를 빠져나갔죠. 체격으로 봐서 아까 그 남자 같았습니다. 세 번째 영상.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가 병원에 도착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병실로 뛰어들어갔고 저는 의사를 찾으러 갔죠. 그런데 영상을 자세히 보니 아내가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 침대 옆 테이블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이었죠. 그리고 작은 물건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런!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낯선 여자였습니다. 김 선생님이시죠? 누구시죠? 전 요양병원 야간 간호사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 밤 근무했던.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제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새벽에 누군가 병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저희 병원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직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CCTV를 확인하려 했는데 그 부분만 삭제되어 있었어요. 삭제됐다고요? 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간호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날 밤 복도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몰래 동영상을 찍었어요. 이걸 보세요. 휴대폰 화면에는 간호사복을 입은 사람이 병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화질은 나빴지만 그 사람이 장갑을 끼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주사기를 들고 있었죠. 이 사람이 나온 직후 어머님의 상태가 급변했어요. 심장이 멈추셨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무서웠어요. 그리고 증거도 부족했고. 하지만 어머님 장례식 소식을 듣고 양심상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간호사는 동영상을 제게 전송해주고 떠났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죠. 어머니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가니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한참 찾았잖아요. 밖에서 바람 좀 쐬고 왔어요. 곧 죽을 시간이에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이제는 그 온기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아내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내게 진실을 알려주셨어. 이제 내가 결정해야 해. 화장이 끝나고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납골 땅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 딸 지민이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16살 중학교 3학년인 딸이었죠. 지민아, 괜찮아. 아빠,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딸은 어머니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갔고 어머니도 손녀를 끔찍이 아꼈죠. 할머니가 저한테 비밀 하나 알려주셨어요. 갑작스러운 딸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비밀? 한 달 전에 병원에 갔을 때요. 할머니가 저만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운전하며 백미러로 우리를 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죠. 뭐라고 하셨는데? 할머니가 제 손에 뭘 쥐어주시면서
절대 엄마한테는 보여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의 손이 운전대를 잡은 채 경직된 게 보였죠. 그게 뭐였어? 작은 열쇠였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나중에 커서 결혼할 때 쓰라고. 할머니 비상금이 숨겨진 곳이래요. 어디 있다고 하셨어?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때가 되면 아빠가 알려줄 거라고.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민아, 그 열쇠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제 방 서랍에. 나중에 엄마한테 줘. 할머니 유품 정리하면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딸이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는 절대 주지 말라고 했는데 지민아,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톤이었죠. 엄마가 나쁜 사람이야? 할머니 유품 정리하는데 필요하다니까. 여보, 아이한테 왜 그래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어머니 일로 정신이 없어서.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의 유골을 봉안하는 내내 딸은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딸이 말한 열쇠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뭐, 할머니가 그날 저한테 편지도 주셨어요. 20살 생일에 읽으라고. 편지를? 네. 봉투에 2028년 3월 15일에 개봉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날짜는 딸의 20살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날을 지정하신 걸까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먼저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그 열쇠 가져와. 엄마! 어서. 딸이 마지못해 방으로 가서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금고 열쇠처럼 보였죠. 아내가 열쇠를 받아들더니 저를 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비상금 숨겨둔 곳 아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집 어딘가에 금고가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찾아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열쇠는 은행 금고 열쇠였죠. 어머니가 생전에 제게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저는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준 편지 아빠한테 맡겨줄래? 왜요? 할머니가 남긴 거니까 아빠가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딸이 망설이다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왜 엄마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을까요? 글쎄, 할머니만의 이유가 있으셨겠지.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그날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지민아, 내 엄마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가끔은 좋은 사람도 나쁜 선택을 할 때가 있단다. 그럴 땐 내가 엄마를 지켜줘야 해. 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도 아내를 미워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손녀를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새벽,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이상준 변호사가 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병원 약물 검사 보고서였습니다. 어머니 혈액에서 디곡신이라는 심장약물이 과다 검출됐다는 내용이었죠. 정상 수치의 5배였습니다. 두 번째는 통화 녹음 파일 목록이었습니다. 20개가 넘는 파일이 있었죠.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준비한 약 잘 쓰고 있어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해. 한 번에 너무 많이 쓰면 티나. 알아요.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라니. 아내는 오빠가 없다고 했는데요. 세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명의 보험 증서였습니다. 수익자가 아내로 되어 있었고 보험금이 30억이었습니다. 가입 날짜는 2년 전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직후였죠. 네 번째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니 소유 빌딩이 작년에 팔렸는데 매수자가 JM 투자개발이라는 회사였습니다. 대표이사 이름이 정민규.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죠. 그때 문득 아내가 가끔 통화할 때 민규 오빠라고 부르던 게 생각났습니다. 직장 선배라고 했었는데. 다섯 번째 파일은 CCTV 영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집 현관이었죠. 날짜는 6개월 전. 새벽 2시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영상을 확대해 보니 남자가 금고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어 나갔죠. 다음 날 영상에는 아내가 그 남자와 카페에서 만나 서류를 받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JM 투자개발로 매달 1,000만 원씩 자동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용도는 컨설팅 비용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런.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안 자고 뭐 해요? 저는 급히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관련 서류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힘들죠? 저도 잠이 안 와요. 어머니 생각에. 아내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 손이 제 목덜미를 스치자 소름이 돋았죠. 여보, 혹시 어머니가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저한테 뭐 전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아니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아내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도? 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저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치매 증상이었겠죠. 그랬겠죠. 근데 가끔은 어머니가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짜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오전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거래하던 VIP 지점이었죠. 담당 직원을 만났습니다. 어머님 금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금고 열쇠를 가져오셨나요? 네. 딸이 가져온 그 열쇠였습니다. 금고실로 들어가니 벽면 가득 작은 금고들이 있었죠. 어머니 금고는 구석에 있었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와 작은 상자가 있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아내와 낯선 남자가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날짜는 작년 여름이었죠. 제가 출장 갔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남자가 어머니 병실에 들어가는 CCTV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내가 약국에서 무언가를 사는 모습이었죠. 상자를 열어보니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이걸 듣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하다. 내게 이런 진실을 알려줘서. 하지만 너는 알아야 해. 내 아내와 그 남자가 공모해서 나를, 그리고 우리 재산을. 녹음이 끊겼습니다.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았죠. 은행에서 나와 차에 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김 선생님이시죠? 저는 사립탐정 최강혁입니다. 어머님이 저를 고용하셨었죠.
사립탐정이요. 네, 어머님이 작년부터 저한테 며느님과 어느 한 남자를 조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최 탐정을 만났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이게 제가 1년 동안 조사한 내용입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민규, 본명 김민규, 사기 전과 3범, 2018년 출소 후 신분 세탁. 뭐라고요? 사모님과는 5년 전부터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투자 컨설턴트로 활동하지만 실제로는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본명도 다릅니다. 결혼 전 이름은 박미진이 아니라 최수연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제가 혼인 신고할 때 확인했는데. 위조 전문가가 개입했습니다. 이들은 팀입니다. 부유한 노인이 있는 집안에 며느리나 사위로 들어가서 재산을 빼돌리는 조직이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처음부터 가짜였다니. 증거가 있습니까? 최 탐정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다른 노인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집, 다른 노인들이었죠. 이건 7년 전 대구의 한 재벌가입니다. 노부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죠. 유산은 모두 며느리에게 갔습니다. 그 며느리가 사모님입니다. 그럼 우리 딸은 친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작성하신 진술서입니다. 공증까지 받으셨죠? 진술서를 읽어보니 어머니가 알고 계셨던 모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약을 바꿔치기 한 것, 정민규가 가짜 의사로 변장해 병실에 들어온 것, 재산 문서를 위조한 것까지. 어머님은 왜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을까요? 손자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손자가 충격받을까봐 참으셨죠. 그리고 최 탐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인 선생님이 직접 진실을 알고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발견한 아내의 표정이 굳었죠. 여보, 여기서 뭐 해요? 아내의 시선이 테이블 위 서류로 향했습니다. 순간 아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최 탐정을 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저는 어머님이 고용한 사립탐정입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들켰네요. 그 순간 아내가 보여준 표정은 제가 1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죠. 언제부터 알았어요? 어머니 장례식 때부터 의심했어.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지. 아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래서요? 경찰에 신고할 건가요? 그래야겠지. 딸은 어떻게 할 건데요? 지민이는 당신 딸이 맞아요. 친자 확인해보세요. 나는 거짓말쟁이지만 지민이 엄마이기도 해요. 아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본명은 뭐야? 최수연. 하지만 박미진으로 15년을 살았어요. 그게 진짜가 됐죠.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뭐? 당신과 지민이는 계획이 없었어요. 정이 들어버렸죠. 바보같이. 그때 카페 문이 또 열렸습니다. 정민규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를 보더니 상황을 파악한 듯 했죠. 수연아, 가자. 정민규가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최 탐정이 일어섰죠.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정민규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순간 경찰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김민규, 최수연, 살인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서 조사실.
저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부인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정말 모르셨습니까? 네, 전혀 몰랐습니다. 15년을 함께 사셨는데도요. 형사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떻게 15년 동안 속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바보였을까요? 김민규와 최수연은 전문 사기단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8명입니다. 모두 재산이 많은 노인들이었죠. 어머니도 그중 한 명이었군요. 네. 하지만 어머님은 유일하게 미리 눈치채고 증거를 모으신 분입니다. 그때 다른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가 맞습니다. 하지만 디곡신 과다 투여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살인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디곡신은 정상적인 심장약이거든요. 다만 용량이 문제였죠. 집으로 돌아오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아내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아빠,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지민아, 학교에서 다들 엄마가 나쁜 사람이래요. 그거 거짓말이죠? 딸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아내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여자였죠. 최수연 어미입니다. 아내는 최수연은 부모가 없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수연이 친엄마가 맞습니다. 여자는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아내의 사진들이었죠. 수연이는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20살 때까지는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학 때 그 남자를 만났죠. 김민규를. 그때부터 아이가 변했어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연이가 첫 번째 사기를 친 게 7년 전이에요. 그때 저한테 큰 돈을 보내왔죠. 더러운 돈이라며 거부했지만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말렸죠. 하지만 수연이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요. 김민규가 수연이를 세뇌시킨 거예요. 그때 여자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임신한 아내의 사진이었죠. 이건 수연이가 지민이를 임신했을 때예요. 그때 수연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이번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이 아이는 지키고 싶어라고. 그게 저였군요. 수연이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처음엔 돈 때문에 접근했지만 진짜 사랑에 빠진 거죠.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왜 어머니를? 김민규 때문이에요. 그 놈이 수연이를 협박했죠.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과 지민이를 해치겠다고. 그날 저녁 이상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선생님, 중요한 게 발견됐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또 다른 유언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언장이요? 네. 정식 공증을 받은 겁니다.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확인했습니다. 나 김영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며느리 박미진 최수연이 나에게 한 일을 모두 용서한다. 그녀도 피해자다. 진짜 악마는 김민규다. 유언장은 계속됐습니다. 내 손녀 지민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 비록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 했지만 그녀가 내 아들과 손녀를 사랑한 것은 진짜였다고 믿는다.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들아, 내 아내를 미워하지 마라. 그녀도 희생자다. 하지만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 김민규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그때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선생님, 최수연 씨가 자백했습니다. 모든 범행을 인정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최수연 씨가 김민규만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고. 그게 무슨... 거짓말인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김민규가 협박하는 걸까요? 구치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모습이 낯설었죠. 한 달 만에 얼굴이 반쪽이 됐습니다. 왜 왔어요?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지민이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 거짓말. 지민이는 나를 미워할 거예요. 아니야. 지민이는 아직도 당신이 좋은 엄마라고 믿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한 짓을 알면서도요? 지민이는 모르잖아. 난 말하지 않을 거야. 그때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규 오빠가 면회 왔었어요. 뭐라고 했어? 입 다물고 있으면 혼자 나갈 수 있게 해주겠대요. 좋은 변호사도 선임해 준다고. 그래서 거절했어요.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마지막으로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약을 바꿔치기 한 것도, 민규 오빠가 가짜 의사로 들어온 것도.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당신을 용서하신 거야. 아니요. 손녀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지민이가 상처받을까봐. 그때 면회 시간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렸습니다. 여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정말 사랑했어. 대답해줘. 처음 인연은 연기였어요. 하지만 지민이를 임신하고부터는 진짜였어요. 교도관이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아내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 묘소에 들렀습니다. 한 달 만이었죠. 어머니, 저 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힌트를 주셨는데도 저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바람이 불어 묘소 주변의 나뭇잎들이 흩날렸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면서도 왜 끝까지 참으셨어요? 왜 저한테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지. 돌아보니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이셨죠. 영숙이가 나한테 말했어.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진실을 알면 불행해질 게 뻔한데 어떻게 말하겠냐고. 하지만 결국 영숙이는 마지막까지 고민했어. 그래도 결국 자네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결론 내린 거야. 거짓된 행복보다는 아픈 진실이 낫다고. 박 여사님이 묘비에 국화를 놓았습니다. 영숙이가 또 이런 말도 했어. 내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불쌍한 사람이기도 하다고.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영숙이는 끝까지도 가족을 지키려 했어. 비록 그 가족이 불완전하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날 밤 지민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돌아와요? 지민아, 엄마가 나쁜 짓을 했대요. 친구들이 그래요. 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난 엄마가 좋아요. 엄마는 나한테 한 번도 나쁜 짓 안 했어요. 지민아, 엄마는 알아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못된 짓 했다는 거. 하지만 할머니는 엄마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아? 딸이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손녀에게 남긴 그 편지였죠. 20살에 읽으라고 하셨지만 조금 전에 읽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녀 지민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너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됐겠지. 내
엄마가 한 일도, 할머니가 겪은 일도. 하지만 지민아, 할머니는 내 엄마를 용서한단다. 사람은 때로 나쁜 선택을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 전부는 아니야. 내 엄마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것만은 진짜야. 할머니가 보증한다. 마지막 문장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민아,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 상처가 있어도, 비밀이 있어도, 그래도 가족이야. 사랑하렴, 용서하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렴. 새벽 3시, 저는 서재에서 어머니가 남긴 모든 자료를 다시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USB, 편지, 사진, 녹음 파일, 퍼즐 조각처럼 흩어진 진실들이었죠. 그때 하나의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최종 진실, MP4라는 이름이었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이었는데 카메라를 직접 들고 찍으신 것 같았습니다. 날짜는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죠. 아들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어머니 목소리가 힘겹게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고백할 게 있어. 내 아내가 나를 해치려 한 건 맞아. 하지만 어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엄마도 그녀를 이용했어. 일부러 약을 먹는 척하고 안 먹었지.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녀가 범죄자가 되도록 내버려뒀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왜냐고? 그녀가 너와 지민이 곁을 떠나게 하려고. 그녀가 감옥에 가야만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 어머니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내 아내가 나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 자기가 잘못했다고. 정민규가 시킨 일이지만 자기도 공범이라고. 용서해달라고. 영상 속 어머니가 힘겹게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그때 알았어. 그 아이도 피해자라는 걸. 사랑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너와 지민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라는 걸. 엄마는 그녀를 용서했어. 하지만 정민규는 용서할 수 없어. 그놈이 진짜 악마야. 영상이 잠시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더 가까이 카메라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부탁이 있어. 내 아내를 미워하지 마. 가능하다면 용서해줘.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엄마가 숨겨둔 진짜 유산이 있어. 너희 집 정원 큰 느티나무 아래 깊이 파면 나올 거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삽을 들고 느티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죠. 1시간쯤 팠을까요? 삽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철제 상자였습니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는데 딸이 가진 열쇠와 같은 종류였죠. 집으로 가져와 열어보니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괴 10개와 함께 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해외은행 계좌 정보였죠. 잔액이 5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돈은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엄마는 이걸 비상금으로 숨겨뒀지. 내 아내도 정민규도 이건 모를 거야. 이 돈으로 새 출발을 해라. 지민이와 함께.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
아내도 함께. 그때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선생님,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뭔데요? 정민규가 과거에 저지른 또 다른 살인이 확인됐습니다. 8년 전 부산의 한 노인이 급사했는데 그것도 약물 과다였습니다. 그럼 최수연 씨는 그 사건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임신 중이었거든요. 지민 양을 임신했을 때죠. 무언가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수연 씨가 전면 자백했습니다. 정민규의 모든 범행을 증언하겠다고요. 왜 갑자기? 면회 온 따님을 만난 후부터입니다. 지민 양이 엄마를 용서한다고 말했다더군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용서, 딸의 용서, 그리고 이제는 제가 선택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 면회 갔다 왔어요. 혼자 갔어. 네, 엄마한테 말했어요. 우리가 기다릴 테니까 꼭 돌아오라고. 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한 일을 알면서도 용서할 수 있어. 할머니가 편지에 쓰셨잖아요.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상처가 있어도 가족이라고. 16살 딸이 어른보다 더 현명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 저는 검사를 만났습니다. 최수연과 김민규의 공판이 분리되어 진행될 예정이었죠. 김 선생님, 부인이 협조적입니다. 김민규의 모든 범죄를 증언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자백과 반성, 그리고 공범이 주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5년에서 7년 정도 예상됩니다. 김민규는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살인죄가 인정되면요.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이상한 요청을 했습니다. 김민규와 대질신문을 하고 싶다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법정에서 진행되니 안전합니다. 부인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 법원에서 대질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김민규가 수갑을 찬 채 들어왔습니다. 최수연을 보자 비웃음을 지었죠. 배신자가 됐구나, 수연아. 오빠가 먼저 나를 배신했잖아요. 최수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가 언제? 오빠는 처음부터 날 이용했어요.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면서. 김민규가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너도 돈 때문에 따라온 거잖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전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남편과 딸을, 그리고 어머니도. 최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날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그분을 해치려 했는데도. 감상적이 됐네. 그래서 오빠가 혼자 한 일이 있죠. 8년 전 부산 사건. 김민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 오빠는 혼자 그 노인을 죽였어요. 난 임신 중이어서 참여하지 않았죠. 입 다물어. 그리고 작년에도 오빠는 나 몰래 어머니 병실에 들어갔어요. 가짜 의사로 변장해서.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과 간호사의 증언이었죠. 난 어머니가 자연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빠가 직접 손을 쓴 거죠. 김민규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너도 공범이야. 약을 바꿔치기 했잖아. 맞아요. 난 죄인이에요. 하지만 오빠처럼 살인자는 아니에요. 그때 최수연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여보, 정말 죄송해요. 전 벌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김민규는 더 큰 벌을 받아야 해요. 대질신문이 끝났습니다. 김민규는 악을 쓰며 끌려갔고 최수연은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니 이상준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결심하셨습니까? 네. 아내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을 용서하신 겁니까? 용서는 아직. 하지만 딸에게는 엄마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걸 원하셨고요. 그날 저녁 지민이와 함께 어머니 묘소에 갔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지민이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엄마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원하신 거죠? 바람이 불어 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어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원하셨던 거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고요. 그때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해보자. 며칠 후 최수연의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피해자 가족이면서도 피고인의 가족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 어머니는 생전의 며느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유언장에도 그렇게 적으셨고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아직은 아내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뜻을 위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최수연이 피고인석에서 흐느꼈습니다. 진짜 아기는 김민규입니다. 아내도 그의 피해자였습니다. 부디 그 점을 참작해 주십시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잘했네. 영숙이가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정말 잘한 선택일까요?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비록 상처를 줬더라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거지. 김민규의 재판날.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죠. 연쇄살인 및 사기 사건이었으니까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민규는 지난 10년간 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으며 그중 3명을 약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규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그때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고 김영숙 여사가 생전에 숨겨둔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에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김민규가 어머니 병실에서 한 말이었죠. 할머니, 이제 편하게 가세요. 수연이는 제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주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신음소리도요. 이 녹음은 어떻게? 김민규가 당황했습니다.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침대 밑에 녹음기를 숨겨두셨습니다. 본인의 죽음을 예상하고 증거를 남기신 겁니다. 더 충격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김민규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메시지들이었죠. 계획대로 진행 중. 노파는 곧 숨이 끊어질 것. 유산은 확보했나? 빨리 처리하고 다음 타겟으로 넘어가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공범이었습니다. 경찰이 이미 체포했다고 했죠. 증인으로 최수연이 나왔습니다.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김민규는 저를 포함해 여러 여성을 이용했습니다. 우리를 부유한 집안에 들여보내고 재산을 빼돌린 후 토사구팽했죠.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처음엔 연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도구로만 봤어요. 최수연이 김민규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예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노인들을 해쳤습니까? 김민규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너도 공범이잖아. 맞아요. 저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달리 저는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뜻밖의 증인이 등장했습니다. 김민규의 전 부인이었죠. 저도 피해자입니다. 10년 전 저희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자연사인 줄 알았는데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고 의심이 들어 시신을 부검했습니다. 같은 약물이 검출됐어요. 법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민규의 죄목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죠.
최종 변론에서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 가족애를 이용한 악질 범죄자입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판사가 김민규를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김민규가 조소를 지었습니다. 전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입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그것이 다입니까? 네. 후회는 없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민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김민규는 무표정하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끌려가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같은 날 오후 최수연의 선고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수연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범의 협박과 조종을 받았던 점, 그리고 피해자, 유족의 탄원을 참작하여 판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법정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최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죠. 단, 피고인은 사회봉사 3,000시간과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최수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위해 탄원서를 써주셔서.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민이와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알아요. 그래도 고마워요. 최수연이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모녀가 부둥켜 안고 울었죠. 엄마가 다시는 나쁜 선택하지 않을게. 약속해. 엄마, 이제 거짓말하지 마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법원을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 묘소에 들렀습니다. 가족 셋이 함께였죠. 어머니, 끝났습니다. 정민규는 평생 감옥에서 살 겁니다. 최수연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바람이 불어 묘소 주변의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5년 후 2029년 봄, 어머니 기일을 맞아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대학생이 된 지민이, 21살이 된 딸은 이제 어엿한 성인이었죠. 할머니, 저 대학 졸업했어요. 사회복지학과 수석이에요. 지민이가 묘비의 졸업장을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내가 제 곁에 섰습니다. 5년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배웠다고 했습니다. 여보, 오늘 요양원 할머니들이 전해달래요. 우리 어머니가 하늘에서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당신도 많이 변했네요. 어머니가 주신 기회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묘비 앞에 새로운 비석이 하나 더 세워져 있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어머니, 김영숙 여사라고 새겨져 있었죠.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의 뜻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원하셨고 처벌이 아니라 정의를 원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때 낯선 노부부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영숙 여사님 아드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희는 김민규에게 피해를 본 가족입니다. 어머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노인이 꽃을 묘비에 놓았습니다. 어머님이 목숨을 걸고 증거를 남기신 덕분에 저희 어머니 죽음의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희는 한참을 묘소에 머물렀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너도 피해자다. 하지만 피해자로만 살지 마라. 내 아들과 손녀를 지켜라.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민이가 우리 사이에 섰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그래.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야.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노을이 묘소를 붉게 물들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목숨을 걸고 증거를 남기시고. 사랑 때문이겠지. 우리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야. 그것만일까요? 제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 악은 반드시 벌받는다는 걸.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힘도 보여주셨죠. 저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죠. 네, 아들아.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됐겠지. 엄마가 너에게 남기고 싶은 건 재산이 아니야.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야. 내 아내를 미워하지 마라. 그녀도 나름의 상처가 있었을 거야.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가족을 지켜라.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봤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도 어렵지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김민규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평생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가 해친 생명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살아갑니다. 상처를 안고도 과거의 그림자를 지고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남긴 선물이었습니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용서를 통한 새로운 시작. 장례 뒤 남겨진 기록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지막 투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이어받아 살아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있어도 그래도 가족으로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남긴 진실, 그 기록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배신, 그리고 용서를 통한 가족의 회복. 만약 여러분이 이 남편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15년간 함께한 아내가 처음부터 가짜였다는 진실 앞에서 그래도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어머니를 해치려 한 며느리를 딸을 위해 다시 받아들일 수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떤 분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니까 이해한다고 하실 것 같네요. 이 이야기가 완전한 실화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가족을 가장한 배신, 재산을 노린 범죄들. 항상 조심하시고 가족이라도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가족의 사랑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어머니처럼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는 그 마음.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